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정부회계 감사론 지난번에 강의 개요를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제1장 회계란 무엇인가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시농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가서 어시농을 치시고 제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정부회계감사론 시작하는데 제1장 오늘은 회계란 무엇인가?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회계가 좀 전문 용어라서 행정학에서 왜 회계를 다루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의 상당한 일이 돈을 걷어들이고 쓰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학에서도 꼭 배워야 될 과목이고 여러분 선배들도 가장 유익한 과목으로 뽑고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에 포함된 개념은 회계, 어카운팅뿐만 아니라 부기, 북키핑, 격리, 기장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익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란 무엇인가? 보면은 표준 대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빚이나 물건값, 월급 따위를 치러줌.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셈하는 것. 이걸 물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식 부기에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살펴보는 게 회계라고 한다 이거죠. 영어로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보면 The system of recording and summarizing business and financial transaction. 여기 transac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거래, 경제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사건을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And analyzing, verifying, and reporting the result. 그러니까 경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래를 기록하고 또 summarizing, 요약하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회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기라는 말을 쓰는데 부기는 기본적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고요. 경리 그런 거는 경은 돈이라는 뜻이고 돈을 기록하는 사람 또는 부서를 경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키핑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하고 결산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 소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거래가 발생한 것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중심적이고 화폐거래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부기 또는 북키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고 좀 더 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 분석, 전달. 그래서 부기는 기록에 관심이 있고요. 회계는 분석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이고 그래서 회계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가 포함되고 이 미래에 대한 분석, 즉 돈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지는 거 여러분들 공공재적 분석 시간에 BC 분석 이런 것들 배웠을 텐데 이것도 이제 회계, 관리회계라고 하는 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기와 비교해 볼 때는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이제 화폐로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 가치라든가 지적재산권을 화폐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을 경영하고 관리함을 뜻하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을 맡아보는 사무를 하는 부서나 사람, 경리부 또는 경리원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정부 회계 시간을 잘 마치고 나면 격리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계를 공부해야 하는가? 할머니 나오죠. 이용수 할머님이신데 정의연, 정의기업연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했는데 이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집행하는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기록하고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모든 이 정의연 시민단체이고 또 비영리단체이지만 비영리단체에도 투명하고 적정한 자금 사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의 종류와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회계의 종류는 크게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나뉩니다. 재무회계는 뭐냐? Financial Accounting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또는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가면 출자자, 주주죠.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미래투자자, 일반 국민에게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정해진 회계 원칙, 이게 회계의 원리고 원칙이 있는데 이걸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추어 기록한 문서를 공표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한다. 이 재무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보통 기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인과 대리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공경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인은 주인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responsibility 또는 accoun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거래가 기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기업의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회사의 또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불리는 관리 회계는 여러분들이 공공재정 분석 시간에 배우게 되는 그러한 BC 분석과 같이 경영자가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 또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회계 문서를 만드는 것을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를 예로 들면은 비용 편익 분석이 비율로 나타나는데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비용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고 편익이 더 크면 투자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시장 이자율과 비교해서 그 돈을 은행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내부의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가회계, 세무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가회계, cost account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도출하는 것을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원가는 얼마일까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의 물건을 파는 대리점에서는 그 요 갤럭시 뭐 스마트폰을 상품이라고 보는데 상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까? 이것이 다 원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서는 코스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이런 그 원가가 코스트가 중요한 것은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에 대해 실제는 제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그 다음에 원가 부분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원가회계가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tax accounting,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가.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몇 개의 세금이 있냐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31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국가에서 걷어들여가는 게 15개, 지방정부에서 걷어가는 게 16개가 있거든요. 이 세금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제가 자영업 또는 협동조합을 할 때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것까지 마지막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나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고 밥을 먹고 담배를 사고 여기에 다 붙습니다. 10%. 여러분들이 내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건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국민의 주권자로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회계문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거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약속, 룰 또는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말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듯이 회계장부는 숫자와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그에 대한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 중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캐시 어카운팅, 적는데, 장부에 기록하는데 현금을 중심으로 적는다고 해서 현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여도 현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고 현금이 수반돼야만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accrual,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수반되지 않아도 경제적 거래, 즉 경제적 가치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내 집이 타버렸으면 이런 것들도 다 경제적 거래죠. 나의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원리를 발생주의, accrual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외상 매출이 일어나거나 외상 매입이 일어났어요. 외상으로 사거나 파는 경우에 현금은 오가지 않기 때문에 현금주의에 따르면 기록하지 않겠죠. 하지만 발생주의에 따르면 이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 개념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생주의의 장점은 화폐 거래, 즉 현금이 거래되지 않더라도 모든 경제적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좀 경제적 사건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정확한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 세 번째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전에 나온 현금주의, 발생주의, 또 단식부기, 복식부기.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단식, 복식의 개념을 잘 알죠.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싱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엔트리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장부가 있으면 장부의 한쪽 면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걸 단식북이라고 합니다. 주로 현금 출납 방식인데, 집에서 쓰는 현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가 돼서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가계부 이렇게 쓰죠. 예를 들면 9월 가계부 쓴다고 그러면 9월에 입금된 거 얼마, 출금된 거 얼마, 통장 찍어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단식북이라고 부르고, 복식북이는 더블 엔트리. 뭐냐면 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 중복해서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경제적 거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두 개의 면에 중복해서 기록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번 기록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면을 두 개를 쓰는데 왼쪽 면은 차변, 데빗이라고 하고 오른쪽 면은 대변,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써서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이 왼쪽 변,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거래를, 오른쪽 크레딧, 대변 항목에는 부채, 자본, 수익 거래를 쓰는 것을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이 복식북의 장점은 무엇인가? 즉 경제적 거래를 두 번 기록하는데 중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원인이 어디서 왔고 결과는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의 가장 큰 복식북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회계 원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회계가 있고 정부의 회계가 있고 비영리 단체 회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저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살펴볼 건데, 여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인회계사법, 또 기업회계, 한국
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회계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룰이에요. 근데 정부의 회계는 또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회계에 원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회계 원리, 국가는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 기준을, 지방정부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O, NGO,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은 뭐냐? 공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명정문 시간에 배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거 있죠. 특별회계도 기업회계가 적용되고 그것은 특수 공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이제 정부회계 감사론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감사란 영어로 audit 또는 inspec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감사, 요 사자, 조사할 사자가 들어가면 감독하고 검사함. 반면에 요 일사자가 들어가면 상임감사, 비상임감사 그러듯이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기관 또는 그런 사람을 감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사할 사자인데 우리는 이 조사할 사자의 감사의 유형은 회계감사가 있고 직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 전체를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회계감사 기능과 직무감사, 이 직무감사는 다른 말로 직무감찰, 경찰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우는 거 회계감사는 특정 회사의 재산 및 영업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하고 숫자만 보는 것이죠. 근데 직무는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직무감찰 또는 직무감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직책에 주어진 역할과 사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영어로는 이제 audit 그러면은 formal examination of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ccount or financial situation, finance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 inspect 그러면 to view closely in critical appraisal, to look over 그러니까 전체 일하는 전체를 살펴보는 inspect. 영어로는 inspect general 이렇게 감사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어떻게 수행하느냐. 일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사인은 내부, 조직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부 감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감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감사인은 상임이냐에 따라서 상임감사, 비상임감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의 기준은 각 아까 실체에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은 IFRS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한 거를 K-PAC 그러듯이 K-IFRS 이렇게 부르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에서는 국가회계 기준, 지방회계 기준이 있고요.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는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가 끝나면 이 감사인은 의견을 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외관법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적정이냐, 한정이냐, 부적정이냐, 의견 거절이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영어로는 unqualified, qualified, adverse, disclaimer of opin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적정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시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 왜곡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실한 기업이다, 적자가 없는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장부를 기록했다. 이것이 적정 의견이 되겠고 왜곡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있을 때는 qualified, 한정 의견,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거죠. 아주 왜곡이 심한 경우에는 부적정, 또
아예 이 회계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 검토할 가치가 없을 때는 의견 거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일정한 주식회사로서의 자격이 좀 박탈되는 그러한 이제 외관법의 영향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하고 관련된 용어로 분식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분을 칠하다 이런 거죠. 영어로는 윈도우 드레싱,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회계를 아주 화장칠하듯이 뭔가 거짓말로 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장부 기록을 조작, 좋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것도 분식이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하는 거죠. 채권을 좋게 발행하려고 이익을 보려고. 이게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일기장으로 따지면 비밀 일기장을 쓰는데 겉으로는 또 다른 장부를 내놓고 실제는 비밀로 쓰는 거죠. 영어로는 accounting fraud, cosmetic accounting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부풀리기, 가장매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작게 기록하는 거,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좋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좀 재산이 많다 이렇게 보이려면 재고자산은 원래 낮게 평가해야 되는데 높게 평가. 그러니까 옷 한 벌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짜리로 기록을 한다면 장부상 자산이 많게 기록되겠죠.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짜 외상 판매를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매출액이 적은데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자동차를 샀으면 1년에 예를 들면 300만 원씩 까 내려가야 되는데 산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 이것도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채무도 바로 갚아야 되는데 미래에 갚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분식회계. 그래서 이 분식회계라면 금감원에 적발을 받아서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는 역분식, reverse window dressing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윈도우 드레싱의 반대죠. 그래서 협의로 분식회계가 좋게 보이는 것이라고 보면 역분식회계는 일부러 안 좋게, 특히 이윤을 적게 만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윤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나는 이윤 많게 보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빚도 없고. 그런 회사들은 이익이 적게 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역분식회계, 분식회계의 또 다른 개념으로 역분식회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을 축소 계산한다든가 올해 발생한 이익을 내년도에 반영한다든가 내년도에 발생할 비용을 올해로 끌고 가 결국은 이윤을 적게 만드는 그러한 활동을 역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이런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외관법이 형법인데 먼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손해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급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언급되는 건 미국의 엔론 사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하지 못할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같은 기업이죠. 엔론이 이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부채를 누락시키고 손실을 축소해서 투자자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껍데기 회사가 됐는데도 장부상에는 좋은 회사로 계속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내부 고발자가 양심 성원을 해서 밝혀졌는데 결국 이 회사가 없어지고 이 회사의 그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 법인도 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해외에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는 주가를 높이느라고 주가 조작한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받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 모뉴엘 사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우그룹, 옛날에 3대 그룹 하면
현대, 대우, 삼성 이랬는데 대우그룹은 망했죠. 어떻게 망했느냐? 빚이 많은데 빚이 많지 않은 것처럼 가짜로 기록한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가 세계 경영을 했어요.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해외 법인의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또 부실채권이 많은데도 부실채권 정상채권으로 가짜로 분식회계 한 거죠. 좋게 보이게. 그래서 주가 안 떨어지고 은행에서 계속해서 좀 빚을 얻어서 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오래 가다가 나중에는 다 밝혀지면서 몇십조 원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룹 전체가 날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식회계가 발생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연결재무제표라고 해서 이 자회사, 아까 그 해외 가상회사라든가 특수목적법인이 대부분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자회사의 실적도 모기업에 포함되도록,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그냥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공고할 수 있게 했고, 금감원이 외관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에까지 책임을 강화하는, 그래서 엔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함께 망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회계법인의 그 자본금을 확충하는 이런 일들이 그 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제하고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좀 더 이걸 2시간 나눠서 하니까 좀 더 깊게 살펴볼 테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네이버에서 궁금한 것들 찾아보면서 스스로 미리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요 키워드는 요 선한 양심에 있습니다. 선한 양심. 영어로 보면 여기는 clear conscience. 사람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계를 배우는 것들도 그 기록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잘못했을 때, 거짓을 했을 때 하나님한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것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특히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거짓되지 않고 거룩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제가 지방자치 행정론에서도 공동체 행정으로 바꿔서 하고 있지만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함께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제1장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동영상에서 이걸 보시면서 예습을 하시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미리 질문으로 가져오고, 또한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하시는 거 미리 생각해 보고 그의 답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예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회계란 무엇인가의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